정병입니다. 이번에는 한국 국가부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가부채를 인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부도 이제 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부채가 늘어난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것을 사람들이 정부는 좀 특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정부는 특별해요. 공권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빚이 있어도 안 갚아도 그 정부 빚을 받아내라고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다른 빚을 안 갚거나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는 있어요. 공권력이라는 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경제논리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그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 그래서 이제 여기 정부의 빚이 많이 늘어나면은 결국은 재정위기가 와요. 정부 재정위기가 오는 형태는 정부가 이제 부채 빚을 못 갚겠다는 거예요. 그걸 모라토리움, 국가보도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공권력 있으니까 못 갚겠다고 확 자빠지면 그냥 못 갚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옛날에는 이제 이 지국지 시대는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뺏어가고 땅도 뺏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건 쉽지 않지만 하여튼 정부는 여기 모라토리움을 선언할 수 있다. 상환 유예를. 아니면 이제 만기와 이자, 국채 만기와 이자를 재정하겠다. 지금 갚을 건데 이거 앞으로 10년에 또 갚겠다. 이자가 10%인데 나는 그냥 0%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전쟁을 안 하면은 외국인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게 그런 나라에 북한도 지금 채권 발행해놓고 안 갚는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옛날 러시아도 그랬고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제학에서 볼 때는 국채 금리가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국가가 5% 10% 된다. 그럴 때는 15% 되는 거. 지금 국채 금리가 2, 3%일 때 7, 8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거나 물가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국채 금리만 높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재정 위기의 한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 형태는 이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재정 위기가 나오거나 어떤 재정 위기 직전에 국가 부채가 급속하게 늘어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나타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개 이제 국가가 아까 국가 부채 빚이 늘어나면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제 국가 부채를 안 갚는 거예요. 모라토리움 선언해서.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물가가 확 오르니까 국채는 액면으로 갚는 거니까 옛날 1억 원짜리 국채가 이제 물가 10배쯤 오르면 1,000만 원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서 썼습니다. 대표적인 누굴까요? 대원군. 대원군이 이제 경복궁 지느라고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빚 내기 어려우니까 당백전. 그러니까 똑같은 돈 하나에서 당백전. 그러니까 빚을 갚는데 동전을 하나만 찍어서 10개를 갚는 거예요. 당 5전 찍다가 당백전 찍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재정위기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면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인플레 기대심리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시장금리도 오르고 당연히 이제 국가 신용등급도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위기로 연결되거나 금융위기에 비슷한 아주 경제 충격이 와요. 실업이 늘고 물가가 오르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온다. 그러니까 재정위기도 이렇게 오면은 우리가 IMF 사태처럼 그런 금융위기가 바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빚이 늘어나면은 조용히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잠깐 기본을 배운 다음에 이제 한국의 부채 규모가 얼마일까? 현재 공식 통계가 나와 있는 2018년이에요. 이게 2019년 12월에 발표됐어요. 이거 얼마 발표 안 됐는데 이것도 참 통계를 보면은 이 정부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국가부채 통계는 굉장히 어려운 통계가 아니에요. 이거 집계하는 통계예요. 이게 모아서 제가 지난 시간에 국민소 통계를 추계하는 통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기초 통계를 갖고 막 새롭게 통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그냥 집계하는 건데도 이걸 일부러 빨리 안 해요. 제가 일부러라고 생각해요. 빨리 지금쯤 2019년 통계가 나와야 돼요. 말이 지금도 늦었죠. 6월인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했으면 한 4, 5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아직 금년 말에 가야 나올 거예요. 작년이라고 본다면. 근데 기준을 세 가지가 발표해요. 정부가 D1, D2, D3. D가 아마 데트에서 줄여왔겠죠. 모르지만 D1은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부채. 이건 현 정부가 얘기하는 정부의 국가 부채예요. 이거 현재 지금 작년 말에 2018년 말에 680조 원. 이때 GDP 대비 35.9%. 지금 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40% 얘기하는 게 이거 기준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D2라고 하는 건 D1에다가 비영리 공공기관. 이건 비영리는 그러니까 이게 영리 행위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거의 국가 부채와 똑같은 거예요. 요거까지 치면은 여기 한 760조 정도, 40%가 넘었어요. 2018년에. 그 다음에 이제 D3는 D2의 비금융공기업 부채. 왜 비금융이냐면 금융공기업을 너무 커져요. 은행은 자산가 부채가 큰 기관입니다. 수출입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뭐 산업은행 같이 이런 걸 넣어주면 부채가 너무 커지니까 또 그 은행들은 그래도 다 자기 이렇게 자산가 부채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같이 있다라고 보고서 그냥 또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뭐 국제적으로 되게 이제 금융공기업은 뺍니다. 너무 크니까. 그래서 이제 비금융공기업만 넣어줘요. 이것은 2018년에 1078조로 이미 56%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떤 게 좋을 거냐? 정부는 이제 D1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볼 때는 좀 요걸 기준 설명하기 전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이게 연금 충당 부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가끔 언론에 나오고 신문에 나는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에서 이제 앞으로 여기 정부가 내야 할 돈입니다. 그것을 연금 충당 부채라고 하는데 이게 기업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기업은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문을 닫게 되면은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전부 줘야 되잖아요. 문을 닫을 때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이라고 해서 부채를 잡고 있고 부채를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부채로 들어갑니다. 기업들은 그 퇴직급여 충당금이나 연금 충당 부채가. 근데 정부는 이렇게 생각할 때 문을 닫는 정부는 국가는 있을 수도 있지만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보통 정부는 연금 충당 부채는 직접 부채로 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뭐냐면 이것은 바로 내야 할 돈이에요. 조만간 미래에 100% 확률적으로 들어갈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부채를 안 잡더라도 조만간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규모가 얼마냐? 엄청나요. 공무원연금이 한 754조, 군인연금이 186조, 사학연금은 발표를 안 해요. 사학연금도 이게 정부가 지급 보증이 돼 있는 연금이에요. 근데 이것도 사학연금 수혜자고 연금 받고 가입한 사람이 한 40만 정도 될 거예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엄청 많아요. 교직원까지 있어갖고.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요. 국민연금은 한 몇 년 전까지 발표했는데 이거 발표를 안 해요. 또 키니까. 근데 이거 뭐 한 1,000조는 넘을 거예요. 국민연금은. 이게 지금 합하면 한 2,000조는 뭐 거뜬히 넘습니다. 거뜬히. 예? 예. 근데 이건 그러니까 뭐 당장은 아니고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다 이렇게 우리가 내야 돼요. 젊은 사람들이, 후손들이 다 내야 될 돈이라 듭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떤 것을 국가 기초로 하는 게 좋을 거냐. 제가 볼 때는 일단 D3로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정부 때는 우리 사대강 사업을 어디가 있을까요?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수자원공사가 빚을 잔뜩 내서 사대강 사업을 해도 여기 D1에는 안 들어가요. 정부하고 지방정부는 아니니까. 비금융 공기업입니다. 지금은 뭐 만약에 이제 뭐 여기 이렇게 신재생에너지를 많이 한다 하면은 뭐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러면은 그것도 D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장난칠 수가 있어요. 여기 정부 및 지방정부를 하면은 그 공기업을 통해서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부 부채를 옆으로 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기준을 떠나서 제가 볼 때는 D3로 해야 된다. 그래도 여기에는 연금 충당 부채가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실제 작은 거다. D3 기준으로 볼 때 한 2020년에는 이미 60%가 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건 통계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지만 대략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럼 국가 부채는 어느 정도가 안전할까? 뭐 정부가 40% 얘기를 하는데 그거 사실 그런 거에 나온 게 없어요. 일률적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 나라가 뭐 어떤 비율이 중요한 게 이 나라가 괜찮은 나라다라고 그 국채를 사는 투자자들이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건 부채 규모도 좋지만 경제가 성장하고 물가가 안정돼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나고 이런 경제 기초 요건. 그 다음에 이제 국채 보유자들이 뭐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 이런 것도 만기 구조가 장기 국채가 많으냐 단기 국채가 많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굉장히 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일적 비율보다는 신뢰가 중요하다. 근데 여기에 이제 약간 근거할 수 있는 국제적인 협약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EU라고 유럽 연합이 자기네들이 이제 뭐 여러 나라가 모인 조직체이니까 여기서 이제 각국이 막 재정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이 안에 가자. 이것도 다른 국가가 국가를 강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것도 그냥 강제하는 건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훈시적인 또는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국가부채는 GDP 60% 이내, 재정 적자는 GDP 3% 이내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 이렇게 쭉 사례를 보면은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60% 이내에서도 재정위기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준 때문에 이제 보통 40% 얘기가 나온 거예요. 60%는 좀 불안하니까 40% 정도 가면은 그래도 재정위기는 쉽게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래서 나온 건데 사실은 그건 뭐 이렇게 정답은 없는 거고 유일하게 있다면 60%가 있다. 그리고 또 국가부채는 또 어떤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면 대개 다 국가부채는 증가시킨 주체와 그것을 갚아야 되는 주체가 달라요. 지금 증가시키는 사람들은 갚을 필요가 거의 없어요. 지금 좀 50대, 60대는 갚지만 국채는 10년, 20년, 30년짜리가 보통 발행돼요. 그러면 여기 젊은 분들이 이제 갚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부채가 어느 수준에 딱 오르면 나라를 유지해야 되는데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자를 또 갚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뭐 개인하고 똑같아요. 개인도 빚이 막 늘어나면 나중에 그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또 빚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빚을 내서 빚을 갚게 되면 당연히 그건 좀 뭐 지속 가능하지 못한 게 다 되니까 그건 재정위기로 연결된다. 이렇게 됩니다. 한국의 국가부채는 안전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부채 규모도 중요하지만 한국 경기 상황, 그다음에 또 이것을 어떻게 정책 대응하고 있느냐, 정책 대응의 능력, 뭐 의지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제 제가 말하는 구조적 방향성, 구조적으로 어떤 방향을 흘러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안전의 평가다. 이게 그런데 이제 한국의 국가부채 상황은 향후 지속적 구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걸 받아들이고 나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목 GDP가 2019년에 1919조 원이라고 했어요. 2020년에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마이너스 성장될 거고 물가도 안 오르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이후에도 거의 늘어날 가능성이 없어요. 우리 성장률이 이미 2% 미만으로 떨어져 있고 앞으로도 뭐 2021년은 2019년에 마이너스 성장했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기저효과 때문에 조금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많이 올라 없습니다. 근데 경상 GDP, 명목 GDP 같은 말인데 제가 좀 혼동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정체된다면 증세가 없으면 조세 수입도 정체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외형이 이 정도뿐이 안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거 갖고서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조세 수입도 특별히 늘어날 수가 없다. 이거 늘어나게 하려면 증세를 해야 된다. 뭐 증세를 하는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옛날 박근혜 정부 시절에 하던 게 뭐가 있죠? 지하 경제를 활성화 또는 양성화를 실제 많이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세수가 많이 늘었어요. 지하 경제 양성화 활성화를 해서 뭐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내게 되는 거니까. 그다음 국가부채는 어떻게 될까? 이거 뭐 빠르게 늘어나는 건 누구도 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그냥 뭐 이게 경제 지식이 없이 상식만 갖고도 압니다. 그다음 확대 재정을 지금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재정은 지금 최근에 10% 몇 퍼센트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 GDP는 뭐 1%, 2%는 안 느는데 그러면은 뭐 재정은 세수보다 빨리 늘어나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연금 부채, 충당 부채가 굉장히 큰데 이것이 이제 계속 1년, 2년 지나면서 현재화 되는 겁니다. 공무원 연금, 뭐 군인연금. 그다음에 아직 국민연금은 괜찮은데 이것도 이제 뭐 언젠가는 시간의 문제죠. 그걸 이제 뭐 그때가 해결하라고 하는 건 너무 책임한 거죠. 그다음에 고령화로 이제 복지 수요. 우리 단단하다고 하는 의료보험마저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벌써 흔들리고 있을 겁니다. 2, 3년 전에 굉장히 단단했거든요. 의료보험은.
근데 이제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는 더 빠르게 흔들릴 거다. 뭐 당연하지. 이제 경제는 위축되는데 국가 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 한국에 대한 신뢰는 뭐 이건 조금만 들어가 보면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상황이 괜찮은데 이건 누구나 다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다. 이걸 부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대응 방안은 뭘까? 우리 경제의 성장 능력, 성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다음 국가 부채가 늘고 있다. 이 실상을 직시하고 결국은 기득권층이 양보를 하고 자제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한국 경제의 성장 능력 또는 성장 동력이 뭐 어떻게 써도 좋은데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더 떨어지면 아예 개혁이 불가능해요. 그때는 이제는 다 쉽게 말하면 개인으로 좀 배째라 하고 뒤로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빨리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 좀 여유가 있어요. 조금이나마 여유가 남아있을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경제에 남아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많지 않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정책 이런 걸 보면 성장과 일자리 정책은 거의 어떻게 보면 포기한 것 같기도 해요. 말은 포기했다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개혁 정책에 대한 논의를 계속 늘려야 된다. 성장 없이는 복지 확대도 어려워. 이것을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주장하는데 벌써 10년 전부터 주장하는데 복지 정책, 제대로 된 복지 정책이 성장 정책이에요. 그것을 같이 인식하면은 성장이 포기가 안 되고 일자리도 포기가 안 돼. 일자리 정책이 또 성장 정책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보조를 확대하면 부동산 가격이 확실히 안정될 겁니다. 왜? 집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그냥 전세 살고 월세 살지. 그리고 뭐 정부가 돈 주는데 그러면 뭐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돈이 어디로 가요? 더 생산적인 대로 흐르니까 더 좋아지죠. 농림수당 말씀드렸고 실업급여수당 확충하면 더 많이 하려고 할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정책이 된다. 그다음에 당연히 이런 경제 구조 개혁과 함께 이제 아까 말한 소득세에서 세금을 더 거대하게 되기 때문에 소득세 포괄제 같은 걸 도입해서 세제 개혁을 하고 증세를 빨리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